내가 그 규제 완화가 아니라는 표현을 쓴 거는 네. 이제 우리나라 사회가 꼭 규제를 강화하면 공공성을 확보하고 선한 것이고 규제를 완화하면 민간에게만 이로운 것이고 서민들에게는 어려움을 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약간 이분법적 논리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것을 규제 완화라고 이렇게 좀 뭐랄까 프레임을 씌우고 싶지 않았다는 게 이제 내 생각이고 네. 지금의 규제들은 조금 정상화돼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네. 그런데 그게 다 푸는 것만 있다는 거고 생각하진 않아요. 임대차 네. 3법은 임대료를 조금 더 융통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해줄 필요가 있어요. 꼭 뭐 그렇죠. 5%만 이상 못 올리게 하고 뭐 이러는 것들 때문에 오히려 더 경직되는데 반면 한 번 세를 줬는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집주인하고 세입자하고 누가 더 여기에 살아야 되는지 정당 사유라는 걸 비교해요. 재판관이. 재밌네요. 정당 사유제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누가 더 급한지 급한 사람 손을 들어줘요. 음.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무조건 집주인이 자기 들어가 산다고 하면은 세입자를 나가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이건 어떻겠어요? 이건 더 오히려 세입자들에게 권한을 줘야 되겠죠. 네. 그런데 지금처럼 무조건 2년, 4년 막 이렇게 계약하는 방식으로만 해서 일방적으로 몰아가면 이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요즘 전세 가격이 3개가 있대요. 뭐냐, 정보, 인터넷 정보에서 있는 가격. 그 다음에 이전 사람이 계약한 가격. 그 다음에 암시장처럼 서로 협의해서 계약하는 가격. 이렇게 3개가 있다는 거예요. 네. 왜냐, 난 여기 살아야 되는데 정부가 5% 이상 못 올리게 했지만 집주인 보호하니까 들어와 살 것 같지는 않은데 협의하면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5%를 올려주기에는 주변이 너무 올랐어. 세입자도 그걸 알아. 네. 그래서 서로 합의해가지고 5% 넘게끔 합의해서 계약을 하는 경우는 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가격이 3개가 있다는 거예요. 3중 가격.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좀 정보를 알고 협상력이 있는 사람은 우수한 자기한테 유리한 그렇죠. 가격으로 계약을 할 수 있잖아요. 협상력이 없고 정보가 없는 사람은 고지고대로 했다가 누군가에게는 뭐 그 사람만 혜택을 보고 어떤 사람은 또 그 사람만 불이익을 보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사회가 시스템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훨씬 더 정보나 이런 거에 빠른 사람들만 이득을 보는 세상으로 만드는 건 굉장히 공평하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죠. 네. 그렇네요. 사실 임대차 3법이라는 것도 이제 5% 이상 못 올리게 하면서 사람들이 훨씬 더 높은 가격의 전세나 아니면 혹은 이 상가에도 적용이 되니까 상가에도 내놓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전세랑 상가가 오르고 또 월세도 오르고 이런 식으로 점점 퍼지는 효과가 발생을 했는데 그런 면에서는 이제 이 임대료 인상에 대해선 좀 더 융통성 있게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저는 2가지라고 봐요. 뭔가 지금 경직된 그 임대차 3법에서의 내용들을 조금 완화하되 네. 세입자를 내쫓을 수 있는 그 경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강화해야 되죠.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너무 무조건 집주인이 들어가 산다고 세입자가 나가야 되는 게 아니라 네. 외국의 정당 사유제라고 해서 누구에게 더 절실하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서로 다툴 수 있게. 네. 그래서 그것에서 공적 영역에 들어가서 판단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리고 외국은 임대료 상한제나 계약갱신 청구권을 전국에 실시하는 나라는 없어요. 그 점도 다른 예를 들어서 뭐 점이네요. 뉴욕의 특정 지역, 네. 임대료가 비싼 지역. 그다음에 이제 외국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막 전쟁 이후에 뭐 이렇게 되게 허름한 집들인데 하나도 고치지 않고 임대료가 비싼 집들이 있어요. 입지가 좋은 것들 때문에. 네. 그런 데들도 정해요. 그런 데는 아주 엄격하게 적용을 해요. 왜냐하면 그렇죠. 아니 재개발 확률이 집값을 못 있으니까. 하잖아. 집의 퀄리티가. 네. 그런데 외국에서도 새로 지은 집들, 그다음에 뭐 임대료가 그렇게 막 높거나 큰 문제가 없는 지역들은 이걸 적용 안 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전국의 모든 임대차 계약에 이걸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음. 그렇네요. 우선 아까 그래서 말씀해 저는 주신 다 만족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음. 우리나라에서 어떤 뭐 항상 그런 것 같아요. 계층적인 가불 관계가
좀 사회에 많이 남아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마지막 질문으로는 사실 이 다주택자는 죄인이다와 같이 너무 이분법적으로 사고하고 이분법적으로 사고한 그 결과물로 정책을 내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저희가 들었었어요. 근데 이제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좀 이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좀 계속해서 저희의 어떤 의견에 의심을 품었던 이유가 사람들이 전부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전부 다 뭐 정부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정책을 내놓고 있고 그래서 훨씬 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근데 또 사실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특히 젊은 층 사이에서 이 영혼까지 끌어모은다 해서 영끌을 통해서 혹은 대출을 받아서 주식에 투자하는 것 이것은 규제 대상이 아니고 그다음에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은 규제 대상이라면 사실 그 일관성에 모순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뭐 주식에 투자를 하든 부동산에 투자를 하든 그 투자와 투기를 구분할 수 없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또 이 사람들의 어떤 수요가 계속해서 오르고 가격이 오르다 보면은 버블이 끼는 것도 두 가지 상품 모두 마찬가지인데 이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하나의 그 자산으로 보느냐, 네. 아니면 이제 약간 공공재로 보느냐라고 하는 또 많은 이렇게 그 철학적 논쟁이 있어요. 네. 근데 공공재이기는 하죠. 의식주의 하나이니까. 사실은 우리의 헌법에서 보장한 기본권을 하고도 관계가 있다고 봐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만약에 우리가 뭐 임대차 3법이 지금보다 더 좋아져서 집을 사지 않고도 빌려서만 살 수 있다면 사실은 뭐 10억 넘게 집을 들여서 사는 것보다는 네. 뭐 내가 원하는 데 집을 빌려 살 수 있으면 그게 제일 베스트 아니에요? 그쵸? 그렇죠. 네, 난 그렇게 생각해요. 꼭 집을, 어, 그러니까 요즘 왜 우리가 명품도 샀다가 되팔아서 뭐 이득을 챙기기도 하고 네. 또 명품이나 명화 같은 거를 뭐 필요에 따라서 빌려 쓰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요즘 어떤 게 있냐면 자기 집에 인테리어가 필요해요. 미술품을. 옛날에는 미술품을 100% 샀다고요. 네. 요즘은 그냥 렌트를 하는 게 있어요. 네. 잠시 내가 미술. 나는 뭐 그런 경제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집이라는 것 자체를 집을 공공재로 볼 게 아니라 우리가 어디서든지 기본권으로서의 쾌적한 주거, 잠을 자고 뭔가 안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가 중요한 것이지 그게 집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물리적으로 손에 잡히는 집이 공공재가 아니라 내가 어디에서든지 편하게 거주하고 안전하게 편하게 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주는 주거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집이라는 건 재산으로서 하나의 자산으로서도 인정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네. 나는 주식이든 집이든 거기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는 동일한 세율로 환수하는 게 맞다고 봐요. 음, 근데 사실 그러나 네. 말해보세요. 아니, 네, 동일한 것으로 환산을 하는데 이 기본적인 주거권이라는 것과 굉장히 상충되는 면에서 봤을 때는 정부가 주식보다는 더 규제를 해야 하는 분야인 것은 맞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네. 예를 들어서 주식을 우리가 빌리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네. 그러나 집은 빌려 쓰고 하니까 임대차와 관련된 제도는 저는 분명히 정부가 들어가야 될 공적 영역이에요. 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집주인과 세입자가 누가 더 필요한가를 일종의 재판 형태로 보고 있는 건 공적 영역이잖아요. 네. 난 그런 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집이든 주식이든 이득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는 동일한 세율로 적용하는 게 맞아요. 맞는데 제한을 둘 수는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집에서 내가 수리해서 갖고 있었는데 수리를 했어. 집의 성능을 유지하려고 계속 돈을 들인 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세금에 대해서 공제해 줄 수는 있죠. 네. 주식은 우리가 뭐 그런 걸 유지하기 위해서 돈을 쓰는 건 없잖아요. 그러나 집이라는 건 이 물리적인 건축물이기 때문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노후화지고 막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 돈이 들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인정받아야 되잖아요. 네. 뭐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조금 차별화할 필요는 있지만 나는 연끌을 해서 주식을 사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 규제 안 하고 연끌을 해서 집을 사는 거에 대해서는 대출도 규제하고 세금도 매긴다. 이건 좀 아니라고 보는 거죠. 네. 선택의 문제지. 똑같은 1억을 난 주식에 넣을 거냐,
집에 넣어서 뭐 자산 형성도 그렇죠. 하고 쾌적한 삶의 그런 편리함도 누릴 거냐라고 하는 나는 철저한 개인의 선택이라고 본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제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내가 이곳에서 살기 위해서 내가 한국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적어도 내가 살 집은 내가 소유를 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강박이 조금 많이 대체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또 그러한 강박을 좀 없애주고 또 현재의 어떤 사람들이 내가 노력을 해서 주택을 소유할 수 있게 되고 이러한 희망도 심어주고 가능성도 심어주는 것이 이제 앞으로의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일단 내가 소득을 증빙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네, 직장에 있어서 소득을 증빙할 수 있고, 내가 선택해서 좀 대출을 받아서 갚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막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문제는 일단 지금 정규직으로 직업을 갖지 못하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돈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의 주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 거냐에 대해서는 난 정부가 지금보다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고 봐요. 네, 그래서 제가 국회에 있을 때 청년주거지원법이라는 거를 이제 그때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제안을 해서 발의를 했는데 그 법의 내용이 뭐냐면 보증금을 0%로 빌려주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월세를 살 때 보증금이 많으면 월세가 줄어들어요. 한국의 이 월세 계약 구조가. 그래서 내가 보증금이 5천만 원이었을 때 월세가 80만 원이었어요. 근데 보증금을 1억으로 높이면 월세가 40으로 줄어요. 네, 그래서 내가 생각한 건 그러면 보증금을 빌려주자. 그 청년들이 아르바이트해서 월세 한 50, 70은 낼 수 있겠다는 거예요. 네. 근데 보증금 500만 원을 못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500만 그렇죠. 원에서 보증금이 1000만 원만 늘어가면 집에 네, 창문이 생겨요. 그리고 500만 원짜리 방에는 창문이 없어. 근데 그게 위생이나 이런 면에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니 조금 넓혀가면 어떡하냐 어쩌냐 이거 물어봤더니 보증금 500을 자기 돈으로 못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한 건 그럼 보증금을 빌려주자. 네, 보증금은 집주인한테 줬다 나중에 되돌려받는 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럼 보증금을 청년들한테 0%를 빌려주자. 정부가 이자만 지원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원금 나중에 회수가 되니까. 네, 그러면 청년들은 월세만 내고 자기가 아르바이트해서 월세만 내고 그 집에 살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집에 나올 때 보증금은 다시 국가에 반납하면 되는 거죠. 이 보증금 뭐 영원이라는 이 법률이 사실 그냥 말로만 하는 어떤 뭐 행복주택이나 청년주택을 단순히 늘리는 것보단 어차피 수요도 따라가지 못할 공급을 하는 것보다는 이 현실에 있는 기존의 이 실존 시장에서 함께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으로 더 가깝게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네, 지금 청년주택을 짓는데 땅 파고 건설하고 하면 한 최고 4년, 5년은 걸려요. 네, 근데 이제 보증금 제로를 만들게 되면 이건 기존 주택에 그냥 들어가 자기가 계약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 예. 시장도 더 활성화가 되는 거고, 왜냐면 더 빨리 이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네,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무보증,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보증금에 대한 제로 금리, 무이자 융자를 그때 얘기를 했었고, 여기 여학생들만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혼자 독립해서 나가는데 원룸을 구했을 때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옆집에 불법으로 이렇게 칸막이를 쳐가지고 쪼개기 한 집이라 옆에서 샤워 소리나 이런 게 다 들리는 거예요. 음. 그런데 보통 이제 월세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거든요. 근데 딱 집에 가서 이사해서 아닌 것 같아서 나가려고 하면 집주인이 안 빼줘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건 당초 계약이 적합하지 않으면 우리가 계약을 해지하고 나올 수 있는 권리도 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잖아. 그렇죠. 집이라는 게 얼마나 고가의 돈을 들여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기 전에 그 집 충분히 보고 못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보통 우리 월세집들은 다주택자들의 문제가 뭐냐면 자기가 전세든 월세든 보증금을 받았다가 자기가 갖고 있다 주는 게 아니라니까. 그걸 받아서 다 써요. 음. 다음 세입자한테 받아서 준다고. 그렇죠. 다음 보통 세입자를 그렇게, 못 구하면 네, 돈을 못 주는 구조예요. 네, 그래서 진짜 여학생들이 그래서 겪는 어려움이 되게 많고요. 임대차 계약에서 이제 저 아는 지인은 비대가 원래 달려 있었대요. 그 집에. 근데 남이 쓰던 비대 좀 껄끄름하잖아요. 안 쓰고
그대로 그냥 변기 위에만 앉아 있었다 쓰고 안 쓰고 이제 이사를 하는데 집주인이 갑자기 이사를 갔는데 전화가 왔다는 거야. 비데가 고장 났다고. 자기는 쓴 적도 없는데. 근데 집주인이 확인 안 한 건 네 책임이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 젊은 친구인데 월세 몇십만 원 낸 친구인데 비데로 20만 원을 물어주고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에 집주인이 원래 그 비데가 고장 났었어. 근데 얘가 아무 얘기 안 하니까 가만히 있다가 나갈 때 얘한테 물린 것 같아.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집값보다 더 심각한 건 뭐냐면 그런 뭐 1억, 2억짜리의 넘사벽인 친구들은 실제로 임대차 계약에서 그런 불합리한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네. 근데 그건 아무도 해결 못 해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국회에 들어가서 제가 임대차 3법보다 주장했던 게 뭐냐면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거를 좀 활성화시키자는 거였어요. 이런 작은 분쟁도 다 법원에 가서, 그러니까 뭐 재판까지는 아니지만 이 상담사들이 있어서 이거를 서로 조율하게 해주자라고 하는 거였거든요. 그 정부에서 이렇게 그래서 공급을 해주는 거. 법률구조공단에 임대차 분쟁조정센터가 생기기는 했는데 아무도 저만치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잠깐 이런 사례가 생겨야 이걸 법으로 만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임대차 계약에 뭐가 문제인지를 알아야 법을 만드는데 사람들은 지금 거꾸로 법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나오는 부작용들을 다 언론을 통해 가지고 이제 뒤죽박죽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걸 먼저 실행을 해서 임대차 계약상에 임차인과 임대인 간에 어떤 우위 갑을 관계나 또는 불공정 사례가 있는지를 모아서 법을 만들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그때 오히려 그렇게 하고 지금 임대차 3법을 고쳤으면 더 괜찮은 법을 만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그때 하나도 활용하지 않고 있다가 임대차 3법을 먼저 만들어 놓고 하니까 지금 막 거꾸로 임대차 분쟁에서 엄청난 분쟁 수요가 일어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먼저 저희가 원래 1시간 이내라고 기존에 설명을 드렸었는데 벌써 1시간이 되어서 처음에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오늘 이야기를 나누며 결국 이 집값 잡기라는 목표가 타당한가부터 시작을 해서 이 다주택자에 대한 어떤 한국에서 인식에 대한 이야기랑 그다음에 지금의 어떤 정책에서 한계점으로 작용하는 것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좀 더 어떤 완화를 해야 한다거나 좀 융통성 있게 바꿔야 하는 점까지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부동산 문제 자체가 굉장히 큰 단위로 이렇게 돈의 가격이 일단 높다 보니까 사실 저희 고등학생 입장에서는 좀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분야인 것 같아요. 저희가 실제로 체험하는 분야도 아니고. 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되게 쉽게 설명해 주시고. 쉬웠어요? 네, 재밌었어요. 네, 결국에는 근데 중요한 키포인트는 그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격을 규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이런 수요와 공급 그래프에서 이렇게 선을 긋는다고 그쪽으로 완전히 맞춰지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면 이 수요와 공급 그래프도 계속해서 변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 둘의 그래프를 어떤 식으로 움직이게 할 수 있느냐가 가장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고 또 이런 그래프를 정부가 하는 방향대로 움직였을 때 사람들의 신뢰도 다시 쌓이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아주 다들 똑똑해요. 가격이라는 건 경제학적으로 보면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서 생기는 이 교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가격은 결과예요. 그렇죠. 말한 대로 수요 곡선을 어떻게 움직이느냐, 공급 곡선을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가격을 잡는다는 얘기는 사실은 수요나 공급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그걸 좀 말로 쉽게 좀 일종의 그냥 워딩을 하는 것이지 그걸 정확한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네, 가격을 잡겠다는 얘기는 공급을 늘리겠다거나 수요를 줄이겠다는 얘기인 거죠, 결국은. 그렇죠. 근데 사람들을 그냥 표면적으로 사실은 가격이라는 걸로 제일 반응하기 좋으니까 사람들을 글로 몰고 가는 거죠. 근데 뭐 그렇죠. 인구가 줄거나 뭐 내가 다 집을 포기하는 게 아닌 이상 수요를 줄일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럼 가격을 잡는 데 제일 중요한 건 공급을 늘리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게 이제 경제학적으로 보면.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도 공급 그래프를 움직이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수요 그렇죠. 곡선을 움직이는 거 굉장히 힘들잖아요. 오히려 공급을 통해서 수요 곡선을 움직이는 게 이제 정부 정책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아닌가 합니다. 네. 이제 공급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새로 짓는 게 있을 수가 있고 기존에 사람들이 갖고 있는 주택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 거.
네. 예, 저는 그거를 이제 재고, 주택의 유통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것도 나는 공급이라고 봐요. 그렇네요. 네. 먼저 저희가 이제 1시간이 다 되어서 녹화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시 프리뷰에 게스트로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